네, 이번 시간에는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3부 4주차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영어로는 paradox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원리들, 또 예외적인 케이스, 그런 것들을 잘 소화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는 역설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보어와 아인슈타인이 서로 양자역학 갖고 싸웠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스 캣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실제로 양자역학이 발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기학에서도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규칙들을 좀 더 잘 심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역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답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답이 맞는 것 같은데 두 답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런데 물리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용납하지 않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역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혹은 헷갈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역설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장을 통해서 한번 회전하는 기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플라스틱 디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라스틱 디스크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예, 저는 DVD나 혹은 뭐 블루레이 디스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디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젓가락으로 중심을 뚫어서 본드로 붙인 다음에 그 젓가락 위아래에 지금 기계적으로 고정한 그런 베어링이 있는데 그 베어링이 굉장히 마찰이 작다고 생각합시다. 즉, 제가 한번 돌리면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플라스틱 디스크 위에 솔레노이드, 즉 전자석을 올려놓고요. 그러니까 코일을 감은 거죠. 그 코일 양단을 아주 작은 배터리에다 연결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디스크 원주 쪽에는 그 구슬을 박았다고 칩시다. 금속 구슬을 박았고 그 금속 구슬에 전하를 주입한 상태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대전된 거죠. 예, 대전된 디스크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에 연결된 그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서 지금 자기장이 뿜어져 나가고 있죠. 위로 뿜어졌다가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지금 금속을 통과할 때 그 전하들은 그 자기장을 받겠죠. 하지만 지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로렌츠 힘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를 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 솔레노이드에 있는 전류를 끊으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렇게 뿜어져 나갔던 자기장이 갑자기 없어지겠죠. 그러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자속에 변화가 생기죠. 자, 그러면 대전된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원주로 하는 회로를 우리가 가상의 회로를 생각하고 그 가상의 회로를 경계로 하는 원의 면적에 통과했던 자속이 변화를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원주를 통해서 기전력이 생깁니다. 즉 전기장이 생깁니다. 회전하는 전기장이 생기죠. 자, 그러면 회전하는 전기장이 생기면 그 전기장과 저 금속 구 내에 있는 전하와 상호작용을 해서 즉 로렌츠 힘이 생겨서 저 디스크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그죠? 우리가 솔레노이드에 있는 전원을 끄는 순간 가만히 있던 디스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죠? 전혀 문제 없죠.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앵귤러 모멘텀의 보존 법칙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회전을 했을 때 팔을 벌려서 회전을 할 때와 팔을 모아서 회전할 때 속도가 다르죠. 그 이유는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기 때문에
반경이 클 때는 선속도가 느리지만 반경이 낮을 때는 선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TV를 통해서 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같은 규칙을 여기다 이제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기구는 아예 돌지도 않았습니다. 즉, 각속도가 0이었죠. 따라서 각 모멘텀, 앵글러 모멘텀은 0이었습니다. 그런데 앵글러 모멘텀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회로에서 전류를 끊어도 결국 각속도는 0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회전 모멘텀 혹은 각 모멘텀, 앵글러 모멘텀 보존 법칙만 생각해 놓고 보면 내가 저걸 키든 끄든 저 플라스틱 디스크는 회전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걸 풀죠? 실험해 보면 알겠죠? 그렇죠. 실험해 보면 압니다. 근데 실험해 보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역설적인 문제 어렵죠? 생각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회전 모멘텀이라는 게, 앵글러 모멘텀이라는 게 기계적인 모멘텀만 있을까요? 정기적인 모멘텀도 있겠죠. 즉, 정기적인 회전 모멘텀이 이미 코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류가 돌던 거를 기계가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역설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제는 발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교류 발전기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기장이 일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자기장의 수직한 그런 면으로 우리가 회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지가 지금 양옆으로 젓가락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 반지가 면이 자기장에 딱 수직일 때는 면적이 가장 클 거고요. 이게 평행할 때는 면적이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제가 저것을 돌리면 면적이 0에서 최대까지 계속 바뀜을 알 수가 있고 면적이 이렇게 바뀌면 자속도 바뀌고 자속이 바뀌면 우리가 배웠던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기전력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저 로드 리지스턴스,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수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저 반지를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는 바로 자기장 크기 B에다가 저 반지의 면적 S 그리고 각도가 만약 세타로 한다면 세타의 코사인 값이 되겠죠. 즉 세타가 0일 때 최대고요. 그러면 이 세타라는 것은 그 면의 법선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과의 각도가 되겠죠. 즉 면의 법선 방향이 자기장과 정렬되어 있을 때 가장 클 거고요. 이게 90도가 되면 즉 이 면이 평행하게 되면 0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세타는 각속도 오메가의 함수겠죠. 즉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시간 t를 한 것이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를 오메가 t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반지 내에 생기는 기전력 EMF는 우리가 배웠던 규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E는 마이너스 dt분의 d의 플럭스인데 플럭스가 bs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워본 적 있죠? 그죠? 코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되죠? 그리고 오메가 t에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체인 규칙에 의해서, 체인 룰에 의해서 오메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 E는 B 곱하기 S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전력이 결국 전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것을 전 앞으로 또 전 위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V는 BS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즉 V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 식에서 V는 BS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에서 B도 상수고 S도 상수고 오메가가 상수이기 때문에 BS 오메가를 V0로 놔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V0 사인 오메가 T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식을 잘 보면 교류 전압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교류 전압 발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V0는 B 곱하기 S 곱하기 오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전압 자체의 진폭을 키우려면 각속도를 더 빠르게 우리가 돌리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 식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저 회전하는 반지는 마치 우리가 축전기를 대전시켜 놓고 방전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방전시켰을 때 그 전압을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바로 같은 등가 회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했던 회전하는 반지와 축전기 사이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하는 반지의 경우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기전력을 우리가 외부 회로로 연결하게 되면 전하의 흐름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교류를 통해서 돌아가는 각속도와 비례해서 우리가 이제 전압도 생기고 또 각속도와 같은 속도로 교류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면 저건 혹시 축전기에 우리가 축적해 놓았던 전하를 로드 저항에다 방전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른쪽과 같이 축전기를 놓고 방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압도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전하의 양도 떨어지지 않고 전압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서 진동이 있긴 하지만 그 절대적인 진폭은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전하는 반지가 만드는 교류 전압, 요거를 회로적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동그라미 안에 물결 모양의 AC 제너레이터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저 AC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저항에다가 연결했을 때 그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는 다름 아닌 저항 R을 분모로 하고 기전력 E를 분자로 해서 풀면 되겠고 그것은 R분의 V0 사인 오메가 T가 됨으로써 전류도 왔다 갔다 즉 교류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류 발전기를 달았을 때 이 교류 발전기의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이 회전하는 반지가 만드는 기전력이 결국 전력도 생성시키는 전력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 회로에 있는 각각의 전하가 실제로 받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힘에 그 전하 간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전력으로 바꾸면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당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죠? 힘은 일정하다고 치면 결국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될 테니까 그게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힘에다 속도를 곱한 것이 결국 전력이 될 것이고 생성되는 전력 혹은 소모되는 전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하 하나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이 전체 전하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아까 말한 힘 F에 속도 V를 내적한 것을 개수 N으로 곱하면 되겠고 그것이 저 회로 전체에 걸쳐서 선적분을 해주면 결국 이 N이라는 것은 전체 전하를 길이로 우리가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전력 소모량 혹은 전력 생성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선에 있어서 이 전자가 움직이는 실제 효과적인 속도는 항상 그 전선의 그 길이 방향 ds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저걸 그냥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nv
F.ds로 우리가 파워를, 즉 전력량을 고쳐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수식을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전력은 결국 이 회로를 통해서 다 선적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 선적분의 NVFDS가 될 것이고, 자, I는 QNV라는 식으로부터, 그죠? NV를 Q분의 I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Q분의 F는 E가 될 테니까 결국 파워는 EI가 된다. 즉 기전력에다가 전류를 곱한 값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과목을 통해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공식을 외웠을 겁니다. 맞습니다. 같죠? 그 기전력 곱하기 전류가 결국 전력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류 전압을 발생시키는 이 회전하는 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코일에 전류가 있었을 때 거기에는 토크도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모멘트, 즉 자기 모멘트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저 코일을 경계로 하는 면적의 면적인 S 곱한 값이 되죠? 네. 그 IS가 됩니다. 그 뮤는 IS와 자기장 B 간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네, 토크는 ISB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타가 0일 때는 토크가 없지만 세타가 90도일 때는 토크가 최대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회전하는 반지에 기계적인 토크가 걸린다. 특히 전류가 흘렀을 때 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반지를 우리가 회전시키기 위해서 토크가 생기는데 그 토크에 반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양이 있을 겁니다. 그 기계적인 일의 양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바로 dW, 메카니컬 dW 알면 되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결국 그것도 전력 파워가 될 테니까 dT분의 dW 하면 됩니다. 자, dT분의 dW는 오메가 타우니까 여기서 오메가 타우인데 타우 토크가 ISB 사인 세타였으니까 그걸 넣으면 오메가 ISB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보면 뭘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이 반지를 돌리기 위해서 내가 줘야 하는 기계적 에너지의 시간당 배분량이, 즉 기계적 파워가 여기 회로를 통해서 흐르는 전기적 파워와 같아야 된다. 이런 아주 당연한 결론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반지를 돌리는 데 들어간 모든 기계적 에너지가 바로 회로에 전류를 공급하는 데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과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항상 손실이 있죠. 그런 손실은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다만 우리가 반지를 돌리는데 들어가는 기계적 일의 양이 전류를 생성하고 전류에 소모되는 파워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